에블린은 어머니의 70세 생신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저택은 곧 있을 파티 준비로 어수선했다. 성공한 이벤트 플래너인 에블린은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다. 그녀의 다소 소원해진 남편 리처드, 최근 이혼 후 아들의당과 함께 돌아온 딸 클로이,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의 집을 되찾기를 꿈꾸는 오랜 가정부 마리아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였다. 마리아, 니넨 좀 다려줄래요?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해요. 에블린이 소리쳤다.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근 고향집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은 터였. 그 순간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이 도져 마리아가 쓰러지고 말았다. 엄마, 마리아 아주머니가. 클로이가 다급히 외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마리아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병을 진단받았다. 에블린은 임시 도우미를 구했지만 그 젊은 여성은 일은 뒷전이고 소셜미디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세상에,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내 말 안 들려? 에블린이 폭발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임시 도우미는 멍청하게 되물었다. 결국 에블린은 그녀를 해고하고 직접 파티 준비를 해야 했다. 한편 클로이는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전 남편과의 문제, 새로운 로펌에서의 적응, 그리고 다니엘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벅찼다. 리처드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요가 강사인 사라와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리처드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에블린은 그를 찾으려다 사고를 당하고 만다. 병원에 입원한 에블린을 보며 리처드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사라는 온데간데 없었고 리처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클로이는 멕시코에 있는 가르시아 부부와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도움을 받으며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마리아 아주머니 일을 꼭 해결할게요. 클로이가 다짐했다. 에블린은 클로이와 다니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들 혹시? 에블린이 조심스레 묻자. 클로이는 얼굴을 붉혔다. 엄마? 그게 아니라. 클로이가 말을 흐렸다. 한편 리처드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에블린과 화해하며 다시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클로이는 멕시코로 날아가 가르시아 부부와 단판을 지었다.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이웃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클로이는 가르시아 부부의 숨겨진 계략과 그 집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마리아 아주머니 가족에게는 안토니오가 말했다. 다니엘의 법적 자문을 통해 클로이는 가르시아 부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마침내 마리아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고맙다, 클로이. 정말 고마워.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5년 후 에블린의 어머니 생신 파티가 다시 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리처드는 건강을 되찾고 가정에 충실해졌으며 클로이는 다니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마리아는 멕시코의 고향집에서 안토니오와 가까운 이웃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에블린은 5년 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들 모여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에블린이 벅찬 감동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에다는 훌쩍 자라 의젓한 소년이 되었고 여전히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클로이가 중대한 발표를 했다. 저와 다니엘, 내년에 결혼해요. 가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에블린은 클로이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됐다, 얘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리처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클로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니엘이라면 자네를 잘 보살펴줄 거야. 마리아는 멕시코에서 직접 만든 전통 과자를 가져와 파티의 흥을 돋웠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대개 가족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에블린은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다. 마리아,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에블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무슨 생각해? 리처드가 에블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블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과 클로이, 에단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리처드가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마리아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마리아, 멕시코 집은 어때요?
안토니오 씨와는 잘 지내시고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안토니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리아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에블린은 마리아의 행복한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에블린은 우연히 사라를 만났다. 사라는 에블린을 보고 깜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에블린은 사라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에블린은 더 이상 사라에게 흔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에블린은 클로이와 다니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클로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난 샐러드를 만들까? 에블린이 흔쾌히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에블린은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에블린은 다니엘의 로펌 개업식에 참석했다. 다니엘, 정말 축하해요. 분명 훌륭한 로펌이 될 거예요. 에블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에블린. 클로이와 에블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겸손하게 답했다. 개업식에는 클로이의 전 남편도 참석했다. 그는 에블린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에블린,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에블린은 차분하게 그를 응대했다. 무슨 일이죠? 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에단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에블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클로이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에단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어요. 전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에블린은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개업식이 끝난 후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와 리처드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 여보, 나 요즘 퀼트 배우기 시작했어. 에블린이 수줍게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당신은 손재주가 좋으니까. 리처드가 칭찬했다. 에블린은 리처드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당신도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에블린이 물었다. 나도 요즘 그림을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말? 잘 됐네. 우리 같이 전시회 보러 가자. 에블린이 신이 나서 말했다. 눈송이가 춤추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이드는 창가에 서 있었다. 목감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엄마는 목에 따가운 스카프를 둘러주며 풀지 말라고 했다. 이드는 스카프 아래로 목을 극적이며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 엄마는 종종 한 발은 여기, 다른 발은 저기라고 말하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다. 보통 이든을 돌봐주러 이웃집 개입을 아주머니가 오시곤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새해를 맞아 언니를 보러 멀리 떠난 터였다. 엄마는 잠깐 가게에 간다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도 말고 장난도 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든은 한 발은 여기, 다른 발은 저기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상상해 보았다. 만화에서처럼 그런 걸까? 이든은 최근에 조반이라는 소년이 길을 가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는 만화를 본 적이 있었다. 이든은 피식 웃었다. 웃긴 이야기였다. 이든은 의자에서 내려와 TV를 켰다. 혹시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다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도 놓치고 말았다. 엄마가 들어와 신발을 벗고 가게에서 가져온 봉지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제야 알아차렸다. 엄마는 작고 듬성듬성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가져왔다. 나무 밑동은 살짝 구부정했다. 그래도 숲과 새에 냄새가 물씬 풍겼다. 엄마가 봉지에서 귤을 꺼내자 이드는 신이 나서 한쪽 발로 깡충깡충 뛰며 노래를 불렀다. 새다! 새! 진짜 새! 이드는 스카프 아래로 목을 극적였다. 그곳이 가렵고 따끔거렸다. 엄마, 이 따가운 스카프 좀 풀면 안 돼요? 이든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자, 누가 진짜 남자지? 엄마가 엄격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이든은 한숨을 쉬었다. 스카프를 두른 채 참아야 할 것 같았다. 누구긴요. 당연히 저죠. 근데 트리에 장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식할 게가 아니라 그래도 사탕 몇 개랑 귤이 있잖아. 이걸로 트리를 장식하자. 대신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안 돼. 엄마, 저 이제 애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 사탕도 만들 수 있어요. 금색 포장지 아직 있거든요. 봐, 그러니까 우리 장식할 거 있는 거네.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코에 뽀뽀를 했다. 자, 이제 놀고 있어. 엄마 저녁 준비할게. 근데 우리 새해는 언제 맞이할 거야? 오늘? 이드는 꾀를 부리고 있었다. 사실 새해는 아직 나흘이나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드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다. 엄마는 다 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작은 꾀돌이 같으니.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러 갔다. 메리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던 알렉스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알렉스의 부모님은 보유권 출신의 며느리를 전혀 원하지 않았. 그들은 메리가 분명 그들의 아파트와 넉넉한 시부모를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꼬여냈다고 생각했다. 알렉스에게는 부모님과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메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메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알렉스의 어머니가 그랬다. 알렉스의 부모님은 메리와 알렉스를 갈라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처음에는 알렉스도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주장하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그를 지원하지 않고 운명에 내맡기거나 아니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은 다음 그의 떠돌이 메리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했다. 알렉스는 운명에 내맡겨지는 것이 싫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 그는 아버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메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메리는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사정이 기다려주지 않았고 곧 눈에 띄게 되었다. 메리가 알렉스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알렉스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다. 아버지가 알렉스를 다른 대학교로 전학시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알렉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메리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부모님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끝냈다. 메리에게는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래, 그들에게 메리가 누구란 말인가? 그저 어디서 굴러온 여자인 것이다. 일자리마저 잘린 메리는 결국 직접 알렉스를 찾아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곳에서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곳에 그녀를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타지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그의 주소를 알아야 했다. 메리는 알렉스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알렉스의 어머니는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내며 메리를 맞았다. 그녀는 이 사악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앗아갔고 집안의 모든 불행이 메리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메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메리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알렉스의 주소는 당연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왜 알렉스의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웃들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인지 쳐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메리는 연락처를 알아내지도 시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해 말하지도 못했다. 알렉스 어머니는 화를 내느라 정신이 없어서 헐렁한 메리의 코트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메리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챙겨 아파트 방을 비웠다. 남은 돈을 세어보니 고향 마을로 가는 차표를 사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었다. 다른 방법이 없던 메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보유권 덕분에 얻은 작은 아파트가 있었다. 당장 지낼 곳은 있었다.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해야 했다. 메리는 공장 식당에 일자리를 얻었다. 접시를 닦고 채소를 썰고 간간히 요기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요리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겠다는 꿈을 꿨다. 어쩌면 공장 식당이 아닌 운 좋게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런 다음에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학창 시절부터 메리를 짝사랑했던 예전의 구애자 카일이 나타났다. 그는 남편이 되겠다고 나섰다. 정말 남편이 되겠다고. 카일, 그럼 뭐 연애만 하자는 거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난 널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그래. 내 아이도 내 아이로 받아들일게.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메리는 생각 끝에 동의했다. 그래,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카일이 술을 마시긴 하지만 당장 끊겠다고 맹세했다.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술을 마셨지만 이제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 곧 태어날 아이가 있다고 했다. 메리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희망을 품고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카일은 여전히 술을 마셨다. 그는 메리의 집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메리는 알렉스와 서로 사랑했던 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다. 하지만 그는 메리를 떠났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난폭한 카일이 있었. 내가 내 남편이야. 존중해달라고. 카일,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무슨 남편이야? 그러던 중 어느덧 이든은 4살이 되었다. 카일이 난동을 부리자 메리는 이든과 함께 화장실에 숨었다. 메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특히 이든이 메리에게 안기며 말했을 때 메리의 결심은 굳어졌.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쁘고 화만 내고 때려요? 사실 걔는 네 아빠가 아니야, 이든. 그런데 왜 때려요? 성격이 그런가 보지. 마침내 카일은 진정하고 잠이 들었다. 메리는 그의 짐을 가방에 챙겨 넣었고 그가 잠에서 깨자 그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말했. 카일은 자신이 남편이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메리는 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자물쇠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늦은 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이웃을 소란스럽게 하는 카일의 행패에 경찰을 부른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렇게 메리와 이든은 단둘이 살게 되었다. 훨씬 더 평온한 삶이었다. 이든은 어린이집에 다녔고 가끔은 게이블 아주머니가 돌봐주기도 했. 생일이면 엄마와 이든, 게이블 아주머니 이렇게 셋이서 축하를 하곤 했다. 가끔 경찰관 케빈이 메리를 찾아오기도 했다. 게이블 아주머니 말로는 구애를 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메리는 이제 어떤 구애자도 원하지 않았고 이든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다. 새해가 되면 메리는 아들을 위해 꼬박꼬박 트리와 귤로 작은 축제를 열어주곤 했다. 생일에는 꼭 시내에 나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커다란 솜사탕도 사주었다. 너무 달아서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이 분홍색 구름이 없으면 왠지 축제가 덜 끝난 기분이었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처럼 어느덧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트리도 벌써 모래를 담은 양동이에 꽂아두었다. 이제 사탕과 귤로 장식만 하면 되었다. 이든은 엄마에게 사탕을 다 먹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굳게 다짐하며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밖에 나가 놀 수는 없었. 목감기 때문에 스카프 아래로 목을 극적이며 집안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창밖에는 이미 선물 보따리를 든 산타,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에블린이 리처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리처드가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다. 저기, 에블린.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래요? 여보, 에블린이 궁금한 듯 물었다. 우리 멕시코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 당신 조상님의 집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마리아와 안토니오도 만날 겸. 리처드가 제안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집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에블린이 흔쾌히 동의했다. 며칠 후 에블린과 리처드는 멕시코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리아와 안토니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 에블린, 리처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마리아가 반갑게 인사했다. 저희도 그래요. 이번에는 그 집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에블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집에 대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았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안토니오가 말했다. 에블린과 리처드는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그 집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다. 그 집은 에블린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었고 그분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이건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안토니오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에블린에게 건네주었다. 에블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증조할아버지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우리 가족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에블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네, 분명 그럴 거예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에요. 안토니오가 덧붙였다. 며칠 후 에블린과 리처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멕시코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여보, 멕시코에 다녀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뿌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에블린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리처드가 동의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멕시코에 가요. 마리아와 안토니오도 만나고 그 집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요. 에블린이 제안했다. 그래요.
꼭 그래요. 리처드가 흔쾌히 대답했다. 에블린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 사랑, 그리고 과거와의 화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그 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이다. 에블린은 멕시코에서 가져온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며 가끔씩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에블린은 왠지 모를 따뜻함과 든든함을 느꼈다. 마치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 사랑,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족의 소중함, 엇갈린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피어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과거와의 조우를 통해 발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에블린은 어머니의 생신 파티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탱해주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가족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초석입니다. 에블린과 리처드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에블린은 멕시코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자신의 조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발견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성취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에블린은 리처드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지만 결국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또한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에블린은 성공한 이벤트 플래너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에블린과 그녀의 가족이 겪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독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